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입니다. 여러분, 용도 지역지구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는 다 공법에서 배우십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적인 측면을 부동산 학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지역지구제의 뜻이 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지역이 A라는 지역이래요. 근데 A라는 지역의 토지 이용을 살펴보니 이렇게 토지 이용이 돼 있대요. 여기 주거용, 여기도 주거용, 여기도 주거용이래요. 다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 공장이 있는 거예요. 공장인데 연탄 공장이래요. 그래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널면 1시간 만에 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외비효과예요, 부유비효과예요? 부유비효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집값은요, 이 지역의 집값은 1억이래요. 1억. 다른 지역의 집값 그 정도 되면 최소 2억은 될 텐데 여기는 1억이래요. 부정적 영향이죠.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이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거용만 허용하기로 했대요. 여기는 주거용만 허용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지역의 토지 이용을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공업용, 여기 공업용, 여기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야, 이쪽으로 가.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곳에 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안 갈 거예요. 배달도 쉽고 사람들한테 쉽게 연탄 배달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얼굴 검해지는 모습 보면 즐겁고 좋아요. 그래서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지 말고 가. 이렇게 했더니 안 간다는 거야.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강제적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 그러니까 안 간다니까 가 이 새끼야. 강제로 이쪽으로 유도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만 허용해요? 주거용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주거용만 허용하니까 이 지역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 이 지역의 땅값과 집값은 올라가겠죠. 어울리는 토지 이용이 됐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제거해서,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그 해당 지역의 토지의 합리적 그리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지역지구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면 부의 외부 효과 제거, 부의 외부 효과 제거 내지는 감소를 통해서, 부의 효과 제거 또는 감소를 통해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지역지구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지구제 효과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럼 지역지구제 실시의 효과를 보자고요. 자, 그럼 어느 특정 지역에 지역지구제를 실시했다 합시다. 자, 실시했다 합시다. 지역지구제를 실시했더니 조금 전에 어때요?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됐다는 얘기죠. 그럼 부의 외부 효과 제거 순서대로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됐다.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거나 혹은 감소되면 어울리지 않던 토지용이 어울리는 이용으로 바뀌니까 그 지역의 주택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주택의 수요는 증가한다. 주택의 수요가 늘어요. 여러분,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또는 시장 전체 수요량이 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는단 말은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시장 전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래서 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제가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세요 할 때만 구분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주택가치가 상승한다 해도 돼요. 주택가치가 상승한다, 주택가치가 상승한다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1억에서 2억으로 올랐다네요. 수요가 느는 바람에. 그러면 1억 주고 산 사람들은 1억 원의 초과이윤을 누리는 셈이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제가 기본서에 가면 이렇게 이 과정을 다 기본서에다 쫙 이렇게 표로도 만들어 놓고 과정 설명도 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열심히 베끼시지 않으셔도 돼. 아셨죠? 네. 아무리 그런 말해도 소용없더라고. 베껴 그냥 베껴. 그리고 1월달에 가서 또 책이 바뀌고 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기업이 어떻게 돼요? 이윤을 쫓아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입한다 그랬죠. 기업이 들어오는 걸 진입, 빠져나가는 걸 탈퇴. 다 이유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이 진입한다. 들어오는 걸 기업의 진입이라 한다 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진입을 해요. 이렇게 기업이 진입을 하면 들어왔으니까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늘어난다 했죠? 주택의 공급은 늘어난다. 주택의 공급이 느니 주택의 가치,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지. 떨어진다. 언제까지 공급이 계속된다 그래서 기업의 진입이 초과이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결국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장기에는 초과이윤이 소멸이 된다. 그럼 질문이요. 초과이윤이 다 사라지면 뭐만 남게요? 그렇죠. 정상이윤만 남는다. 그래서 장기에는 정상이윤만 존재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업의 진입과 탈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의 진입과 탈퇴 이전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단기라고 한다 했어요. 기업의 진입과 탈퇴 이전까지를 뭐라고 하는가? 단기다 그래요. 이거 단기예요. 그리고 기업의 진입과 탈퇴 이후부터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장기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이건 장기예요. 장기. 그래서 단기는 이렇게 기업이 진입과 탈퇴하기 전 이게 단기고, 장기는 기업이 진입과 탈퇴하게 난 이후 이게 장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단기에 수요가 들어요. 근데 단기에 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또 격가지로 또 파생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 상태 말고 주택의 수요가 단기에 늘어났죠? 근데 단기에 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단기는 공급이 불변이겠죠. 못 늘잖아. 장기에 공급이 드는 것이. 이해 가셔요? 그럼 단기에 시험 문제를 살짝 바꿔서 이제 선택지에 내야 되니까 지역주기제 실시하면 단기에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증가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수요는 늘지만 공급은 단기에는 불변이죠. 장기에 가면 공급이 늘어나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의미도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단기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죠. 장기는 초과이윤이 사라지죠. 이렇게 지역주기제 실시의 기본적인 효과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초과정을 가지고 지금 이제 기초과정에서 원리만 딱 공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증이 많아. 그래갖고 작년에 기출문제를 풀으니까 안 풀린대요. 이거 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잡고 이렇게 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어나 하고 있는데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 잡아서 이렇게 주잖아요. 예, 지금 그거 뭐 하고 있는 거면 그거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자 일어나세요 하고 이러고 있는데 뛰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리만 파악해 주세요. 기초과정에서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만약에 복습, 부동산학개론의 복습은 그냥 책을 읽으면 아직은 그만큼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면, 복습하실 때 기초서를 읽지 마시고 그냥 들으라고요. 계속. 만약에 개론도 난 복습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끔가다 질문 올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인강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기준은 최소 서너 번 정도는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서너 번 정도 들으셔야 되고요. 좀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횟수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들으셔야 거기서 말하는 바가 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계속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과정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에 가면 복습할 때 기본서를 읽으시고, 심화 때쯤 가서는 복습하실 때 기본서도 읽고 기출문제도 푸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와서 여기까지 들으시고. 자, 그럼 이제 지역주기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제가 두 개만 기억할게요. 제가 하지 않는 건 책에 있어도 하지 마세요. 너무나 약화시켜서 책을 써버리면 또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큼의 틀은 갖춰놨는데, 제가 안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자, 일단 어떤 걸 제가 안 하고 넘어갔냐면 지역주기제에서 지역주기제와 독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넘어가시고, 자 지역주기제 문제점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지역주기제 문제점 두 가지만
제가 지적할게요. 여러분 잠깐만 봐주세요. 지역지구제는 앞으로 공부하게 되면요, 어디에 해당되냐면 법적 규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된다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토지정책 수단 3가지를 제가 얘기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토지이용 규제예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 그럼 법적인 규제다 보니까 어떤가요? 경직적이에요. 경직적이에요. 법적인 측면이 경직적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진입이란 말 안 쓰고 여러분 전입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죠. 제가 탈퇴라고 써드렸지만 여러분이 퇴거라고 한다든가 전출을 한다 그래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부동산학 같은 학문의 경우는 유동적이고 그 내용이 뜻만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탄력적이라고. 그런데 법 과목은 민법쌤이 민법 시간에 알려준 단어, 공법쌤이 공법 시간에 알려드린 단어대로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왜? 법이니까 규정이 그대로 써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단어하고 뜻이 똑같은 단어를 썼다. 그럼 감점돼. 근데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뜻이 똑같은 단어를 썼다. 감점되지 않아.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의 특징이 뭐다? 경직적이야. 경직적이야. 그래서 토지 이용이 경직적이다가 첫 번째 단점. 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토지 이용이 경직적이다. 토지 이용의 경직성 문제가 발생한다가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봐봐요. 여기 A의 지역에 지역주구제 실시했죠. 그럼 A 지역은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죠. 맞아요? 그럼 A 지역은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니까 A 지역만 개발하는 셈이 되는 거지. 우리가 A 지역만 개발하는 셈이 되는 거지. 다른 지역은 개발하지 않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도 A 지역만 지역주구제를 실시하면 마치 정부가 A 지역만 개발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A 지역만 혜택 주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B 지역이나 C 지역은 지역주구제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불이익과 그러한 어려운 상태를 계속해서 겪어야죠. 근데 얘는 연탄공장이 있었던 게 없어졌다니까요. 근데 B 지역에는 연탄공장 말고 화학공장이 있대. C 지역은 또 다른 어떤 공장이 있고 거기에는 뭐 발전소가 있고, 그러면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지역주구제 실시하지 않고 여기만 실시하니까 다른 지역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예컨대 정부가 A 지역만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A 지역만 개발하면 A 지역만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니까 다른 B 지역이나 C 지역이 불만 생길 수 있지. 왜 우리 지역은 개발해 주지 않냐? 왜 우리 지역은 편의시설이 들어오지 않냐? 왜 우리 지역은 도로를 놓지 않냐? 왜 우리 지역에는 전철, 지하철 같은 경우가 통과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지역주구제의 두 번째 문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알고 계십시오. 지역주구제는 첫 번째 토지 이용의 경직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두 번째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만 아시고요. 그 다음 주택정책으로 건너갑니다. 87쪽 주택정책입니다. 87쪽 주택정책입니다. 여러분, 주택정책은 구분할 때 주택정책은 이렇습니다. 크게 주택정책을 구분하면 이렇게요. 먼저 임대주택정책과 분양주택정책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면 또 책이 없는 거라서 베낄 텐데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그냥 말로 때웁시다. 여러분이 제가 다 쓰면 또 막 쓸 것 같아서 고민이 돼서 제가 딴 학원들은 다 썼는데 여기는 쓰지 말고 말로 때우겠습니다. 안 쓸 거죠? 네, 그럼 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주택정책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속 메모를 하시느라고 설명을 안 드셔서 이건 쓰실 필요 없어요. 왜 쓰실 필요 없냐면 이 자체 가시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분류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택정책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말하자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 그러면 둘로 구분해야 됩니다. 주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주택정책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임대주택 정책이라 그래요.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분양주택 정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그리 한꺼번에 다 모아서 주택 정책 그렇게 말하지만 실은 자세히 구분해야 돼요.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로. 그럼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뭐라고요? 그렇죠.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임대주택 정책. 그럼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뭐예요? 분양주택 정책. 분양주택 정책. 이렇게 둘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구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요?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이에요.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 임대료 규제 이렇게. 그래서 정책자 붙여도 돼요?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이 있어요.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자 붙여도 돼요?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그리고 하나 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책자를 집어넣어서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것들은 전부 다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분양주택 정책은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 분양가 규제 정책. 정책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양가 요건 규제 정책, 요거는 자율화 정책.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정책.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과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정책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크게 임대주택 정책과 분양주택 정책이 있는데 임대주택 정책은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요? 없는 사람들. 요거는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과 이렇게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은 정책이 보시다시피 달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요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고 요건 집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정책은 다르죠. 그런데 이게 경제 이론상 똑같아요. 어디에 해당되느냐? 최고 가격제에 해당돼요. 경제 이론 측면에서는 똑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놓치고 잘못 들으면 이런 거 베끼시느라고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들으시고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요거거든요. 이런 이야기에 치중해서 보셔요. 나중에 3월 달에 와서 정리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렇게 상담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요. 자, 좀 제가 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렇죠. 여러분 최고가격제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럼 최고가격제가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최고가격제가 뭐냐? 최고가격제는 이런 걸 최고가격제를 합니다. 먼저 좌표축을 그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좌표축에서 X축에 뭘 쓰기로 했죠? 네, X축에 수량을 쓰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경제론 시간에 요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했는데 그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라고 옛날에 배웠던 거를 기억을 다시 살려냈잖아요. 다시 까먹었어요. 근데 다시 Y축에 뭘 쓰기로 했죠? 가격을 쓰기로 했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안 나와요. X축, Y축 그렇게 나와요. 시험에 괄호하고 조건을 주어줘요. X축에는 수량을 쓰고 Y축에는 가격을 쓴다 이렇게. X축이죠? Y축이죠? 그러면 X축에 수량을 쓰고 Y축에 가격을 씁니다. 그리고 수요곡선, 공급곡선 이렇게. 수요곡선, 우하향 곡선, 공급곡선, 우상향 곡선. 그러면 수요곡선, 공급곡선 교차하는 점이 뭐라고 그랬죠? 균형점이라고 그랬죠? 균형점. 균형점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균형점에서 정해진 가격과 수량이 있는데 이 가격을 뭐라고 그랬죠? 네,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 그랬죠. 그러면 제가 시장
가격이라고도 하고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냥 균형 가격하고 시장 가격하고 따로따로 씁시다. 자, 균형 가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시장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 가격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균형량이죠. 근데 말이죠, 현재 이 가격이 너무 높은 거야. 라면 한 개에 3,000원씩 한대요. 라면 한 개에 3,000원씩 한대요. 그럼 라면 한 개에 3,000원씩 하게 되면 이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럼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이 가격을 통제해야 돼요. 통제해야 되는데 이 가격보다 위쪽에 통제해야 되게요? 아래쪽에 통제해야 되게요? 아래쪽에 통제해 줘야지. 3,000원이 비싸니까 아래쪽에 통제하면서 1,000원 이상 받지 마라. 1,000원 이하로 받아. 1,000원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돼. 1,000원을 초과해서 받지 마라. 1,000원 이하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받을 수 있는 최고치가 얼마야? 1,000원. 이해가셨어요? 1,000원. 이 아래쪽에다 규제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규제하면서 요게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P1이라 하고 P1이 뭐다? 규제 가격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규제한답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최고 가격제는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쪽에다 가격을 통제하면서 요게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야. 요거를 초과해서 절대 받을 수 없고 이거 이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여기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라 그랬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F G만큼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죠. 그럼 공급 물량은 요만큼, Q1 수요는 이만큼, Q2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더 많죠. 그러면 수요가 더 많으면 여기서 이만큼 뭐가 발생해요? 그렇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경제론에서 초과 수요는 수요자 경쟁이라고 그랬어요? 공급자 경쟁이라고 그랬어요? 수요자 경쟁이라, 사는 쪽의 경쟁이라고 그랬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는 원래 올라가야죠. 가격이 올라가야 맞죠. 근데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꼭 갖다 붙이는 말 압력이에요. 압력.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지 못하고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러네요.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린 거 맞죠? 그랬더니 수요량이 늘어나네요. 그리고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 좀 보세요. 제가 기초과정에서 강좌를 이렇게 되맞게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쓰지 마세요. 절 보세요. 이 말이에요. 오늘 계속 쓰신 분 저 머릿속에 입력돼 있다고 나중에 3월 달에 질문하러 와봐. 잘하시면 상관없어. 근데 오늘 잘 들으신 분들을 하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코 잘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하나에다가 종이다 써놓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제 말을 잘 들어보시라고요. 이걸 나중에 5번 들을 때 쓰지 말란 말을 계속해서 하면 얼마나 듣기 싫은 줄 아세요? 부탁드려요. 제발 절 좀 잘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최고가격제가 어디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배우는 거에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다시요. 최고가격제는 뭐라고요? 그렇죠.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앞으로 여기에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가 최고가격제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아. 경제 이론이 똑같아요. 정책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경제 원리를 잘 알고 각각의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알면 이 둘은 금방 캐치해내요. 그런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지엽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이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도 안 틀려요. 그래서 그걸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이 규제란 뉘앙스가 참 안 좋네요.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상한제. 그럼 분양가 상한제란 말은 뭐예요?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해 놓는 거죠. 그러면 상한선이 균형가격 이하의 균형가격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균형 가격 아래로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네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가격을 강제로 어떻게 했다고요? 네,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수요량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수요량은 늘어나잖아.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려서 수요량이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수요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공급량은 줄어들잖아. 다시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수요량이 는대요. 공급량은 준대요. 그리고 품질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품질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렇죠. 가격을 떨어뜨렸으니까. 그래서요. 과자 가격을 못 올리게 만들잖아요. 과자 양이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과자를 이렇게 500원짜리 사더라도 상자에 들어있었거든요. 딱 뜯으면 진짜 양도 많았고 마음이 풍요로웠는데 지금은 과자를 보호한다 해서 질소 충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질소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딱 뜯으면 픽 그러면서 이게 질소가 빠져나가고 과자 양은 적어요. 그럼 내가 산 게 과자인지 질소인지 구분이 안 가요. 뭐예요? 품질 좋아라고. 따라서 품질은 나빠지는 거예요. 일종의.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면 좀 이따 보겠지만 아파트 품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가격을 못 올리도록 하면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최고 가격제인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에서 기본으로 나온 틀이에요. 자, 그러면 요까지를 갈 텐데 잠깐 돌아와서요. 가격이 어쨌거나 낮아졌으니까 요 낮은 가격에 혜택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요 사람들이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럼 초과 수요란 말은 물건이 딸리는 거죠. 그러면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저는 어디로 갈 거다? 다시 임대료 규제로 갈 거예요. 지금 배웠던 논리를 가지고 임대료 규제로 갈 거예요. 임대료 규제 정책이거든요. 그럼 임대료 규제 정책 그럼 이제 응용해 봐요. 목적 누구 보호해요? 환장하네 진짜. 아니 응용해 보라니까. 그렇죠. 임차인 보호. 그래서 잘 보라는 거예요. 임차인 보호. 이렇게 해야지. 여전히 소비자 보호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저는 어느 시장을 그림으로 그릴 것 같아요? 어느 시장? 그렇죠. 임대차 시장 그래야지. 내내 뭐 했대요? 내내 그거 한 거야. 그래서 응용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계속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내용들 잘 몰라요. 임대차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정해지고? 예, 여기가 균형점인데 이 균형점에서 뭐가 정해지겠냐고 이쪽에. 아니 이게 무슨 시장이야? 그래 임대차 시장에서 뭐가 정해져? 그렇죠. 임대료가 정해지지. 따라서 가격 자리는 언제나 임대료라는 말로 대체해 써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그 말이나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이 말이나 논리가 똑같이 성립하고 다 수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가격하고 임대료가 같은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확 뒤집어지겠어 저. 내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는 가격이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임대료인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럼 여기는 임대료, 여기는 수량 이렇게. 제가 왜 자꾸 어떤 걸 쓰지 말라 그러냐면요. 열심히 베껴놓고 글쎄 이 기초과정의 한 얘기를 그분이 5월이나 6월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 제가 물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열심히 썼잖아.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그거 뭐 한 거야? 했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응용이 제일 중요해요. 글자 그대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잘 봐봐요. 그럼 이게 무슨 시장이라 그러면 임대차 시장이죠. 그럼 임대차 시장에서 뭐가 정해지고요? 임대료가 정해지는데 이 임대료가 무슨 임대료라고요? 균형 임대료라고요. 시장 임대료로 해도 좋아요. 균형 임대료로 또 여기는 수량 균형량입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 개입해서 임대료를 규제하려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위쪽에다 가격을 임대료를 통제해야 됩니까? 아래쪽에 통제해야 됩니까? 아래쪽에다 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통제를 딱 했어요. 이게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라네요. 요거 아래로 받아. 요거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 받을 수 있는 요게 임대료의 상한선이에요. 이게 규제 임대료입니다. 제가 규제 임대료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역시 똑같이 해야죠. JK만큼의 뭐가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요. 그럼 Q1, Q2라고 하고 여기서 이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여러분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원래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죠. 가격이 올라가야죠. 근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왜요?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 임대료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임대료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 가격은 못 올라가요. 그러면 임대료를 강제로 떨어뜨린 거 맞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늘겠죠. 공급량이 줄겠죠. 그러면 그 낮은 임대료로 혜택 보는 임차인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임대주택 못 구해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시작했는데 임차인 보호하려고 시작했는데 이봐요. 임차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 임차인 입장을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구하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져요. 이 사람들을 물량이 이만큼밖에 시장에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임대주택 못 구해요. 그래서 첫 번째 1.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2. 두 번째 2. 임차인이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직장 근처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직장까지 출근거리가 1시간씩 되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직장 바로 앞에는 안 되고 그러면 맨날 술 먹고 올 테니까 10분 거리쯤 그 자리에 딱 가려고 그래요.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 갈 거예요. 갔는데 와 임대주택 못 구한대. 눈을 씻고 봐도 없대 그 동네. 그럼 20분 거리 거기도 없대. 30분 거리 없고 나중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 집 내놓고 가면 거기서도 못 구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마음 포기하고 그냥 갱신하기로 했어. 임대차 계약 갱신하기로 했어. 자, 임차인의 이동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임차인 이사 못 가요. 임차인의 이동이 준다는 말은 그냥 1시간 계속 출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계속 1시간 출근하면서 임차인이 겪었던 게 전철 이용하니까 진짜 사람 많고 차 끌고 나가니까 너무 많이 막혀. 그래서 이사 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혼잡 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1. 임차인의 이동이 증가한다고 감소한다고요? 아까 임차인 임대주택 구하기가 쉬워진다고 어려워진다고? 어려워진다. 2. 임차인의 이동이 증가한대요? 감소한대요? 감소한다. 임차인의 이동이 줄어들기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가져온다. 이번엔 임대인으로 가요. 두 번째 임대인으로 가요. 자,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떠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던 건데 여러분 기억력하면서 제가 봐보세요. 뭐 꼭 기대한 건 아니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하세요. 자, 이 물건 하나의 가격이 500원이다. 근데 10개를 만들어 팔았다. 그럼 5,000원이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세 글자로? 총수입이라 그랬어.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총수입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 물건 하나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500원. 몇 개 팔았다고요? 10개. 따라서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을 총수입이라 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요.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을 총수입이라 할 거예요. 그러면 총수입은 다시 와봐요. 이게 물건의 가격인 거죠. 맞아요? 그럼 500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 수량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여기 물건값 여기가 500원이고 여기가 수량 10개라고 치면 500원 곱하기 10개 그러면 이 사각형 면적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최초의 총수입은 사각형 면적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셔요. 임대인의 총수입이 원래 얼마였느냐? 이게 임대료 곱하기 수량이니까 이게 총수입이었거든요. 근데 임대료를 규제한 거예요. 규제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공급 물량이 이만큼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임대료 총수입이 이만큼으로 줄었네. 임대인의 수입이. 그럼 임대료 규제하면 임대인의 수입이 늘어요, 줄어요? 첫 번째 임대인의 수입이 준다. 그래서 임대인의 수입이 주니까 임대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투자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 1. 임대인의 수입이 줄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주택에 투자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 2. 기존 임대주택도 용도를 바꾸려고 한다. 3. 마지못해 공급하더라도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은 그렇죠 떨어진다. 안 고쳐줘요. 임대인이. 임대료 싸게 내놨어요. 그럼 임차인 입장과 임대인 입장이 항상 달라요. 임차인은 있는 대로 싸게 사고 싶어. 싸게 구하고 싶어. 그렇게 싸게 구한 이유가 뭐야? 내 돈이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구했거든. 자 이제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까 와,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고칠 게 많아. 그래서 나는 2억에 들어갔어. 그런데 임대인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10억만큼 요구해. 10억짜리처럼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샷이 다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일러가 문제가 있네요.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건 10억짜리가 되는 거야. 내가 그걸 고른 이유는 내가 돈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음은 영 안 맞아요. 항상 언제나 다른 입장인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규제하니까. 그럼 싸게 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집을 돌보질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임차인은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투자 기피 현상 나타납니다. 두 번째, 기존 임대주택의 용도 전환합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은 저하됩니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런 거 다 조목조목 기본서에 가면 제가 말한 게 다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기본서에는 내용도 설명해 놓고 보기 좋으라고 또 박스로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돼. 아셨죠? 네, 그 다음은 세 번째. 봐서 또 너무 못 따라 하신다 그러면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고 막 맨날 옆 사람 보고 못 찾아. 그렇게 하고 또 설명 메모도 잘 못 하셔. 그러면 그런 분을 위해 또 프린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요것만 해요. 요것만 이렇게 요것만. 아셨죠? 예, 그러니까 절 믿고 잘 봐봐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간힘을 하시는 것은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 정부 얘기 할 거예요. 정부 얘기. 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원래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이만큼이었죠. 맞죠? 그런데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이만큼으로 줄었죠. 그러면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많았을 때 부과한 세금하고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적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하고 세금이 줄겠지. 세수입이 줄어들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입이 줄어든다. 이제 시장으로 갈게요.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 봐봐요. 시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시장에서 임대주택 구하라고 나갔어요. 갑돌이가. 임대료 얼마입니까? 임대주택 임대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나와 있는 게 임대료가 R1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R1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서 임대주택 좀 구하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미 없어. 다 바닥났어. 아, 그래서 힘없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뒤에도 되고 아주 없지는 않은데 구하려면 구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솔깃해서 다시 딱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계약서에는 이렇게 계약을 일단 써. 계약서에. 그리고 실제 내는 금액은 이렇게 돈을 낸다면 구할 수 있기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내는 금액은 요거야. 근데 계약서상에는 이렇게 써줘야 돼. 법으로 규제하니까.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음성적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법으로 규제함으로 음성적 거래가 나타나서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법으로 규제하는 가격, 음성적으로 실제 낼 수 있는 가격. 따라서 시장에서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이중 가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원래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근원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양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가격만 법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가격을 규제하면 양의 문제가 생기고 양을 규제하면 가격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가격이 높은 이유는요.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적다는 뜻입니다. 서울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높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여러분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근원적인 것은. 그럼 근원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원적인 문제는 서울 수도권이 누리는 혜택과 편익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누리는 혜택만큼을 지방에서 누리면 당연히 수요가 분산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가격이 안정되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20년간은 서울 수도권은 개발하지 말고 그 당시로 묶어놓자.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오로지 다 지방에만 앞으로 향후 20년간 모든 국가 예산과 개발을 지방으로만 가자. 이런 것도 동의하십니까? 그건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만 국민들도 뭐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 그리고 또 정부도 별로 그럴 의지는 없고. 왜냐면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도자부터 별로 그런 마음이 없잖아, 본인들이. 맨날 말로만 비판하고 남이 하는 거.
조금 과감하게 만약에 진짜로 그런적인 부동산 대책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균형 발전 만날 그렇게 외칠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지. 딱 20년만 제가 볼 때 고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딱 20년만 서울 수도권은 절대 개발하지 말고 모든 국가 역량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다 분산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국회나 청와대나 이런 것들은 다 지방으로 또 가게 만들고 그래서 국가의 균형 발전 이렇게 그죠? 예, 기왕이면 청와대는 울릉대가 좋겠죠?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균형 발전하겠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수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거지. 근데 그걸 법으로 규제한대.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 부작용 첫 번째는 보호하려는 임차인이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렵다는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이해가십니까? 임차인이 임대주택 구하기 어려워요. 또 임대인도 품질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요. 실제로 임대인도 수입이 줄어들어요. 시장에도 불법 거래가 나타나요. 에이 그럼 뭐하러 임대료 규제 정책을 합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와서요. 여기도 이제 분양가 규제 정책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양가 규제 정책은 이렇습니다. 그 문제점은 좀 이따 제가 지적하기로 하고 최초의 가격과 수량은 여기서 정해져서 원래 아파트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분양가 규제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는 고도 성장 과정,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장점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을 못 올리게 한 거예요, 사실은. 임금을 이렇게 저임금 정책을 썼다고.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럼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저임금 정책이면 결국 국민들의 소득이 적다는 얘기인데 낮은 소득 수준인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소득과 집값의 불균형이 발생하죠.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값도 잡아둘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 정책이 시행됐던 겁니다. 그럼 분양가 규제 정책을 시행할 당시 이렇게 딱 가격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해서 누구를 보호할 목적이냐면 주택 소비자 보호를 목적이에요. 주택을 분양받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균형 가격보다 아래쪽에다가 분양가를 통제합니다. 이게 뭐다? 분양 가격입니다. 그럼 분양가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쪽에다 분양가를 설정하니 분양가 상한제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렸더니 수요량이 늡니다. 이때 수요량이 늘 때 뭐가 는다는 뜻이냐? 투기가 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제도가 좀 손질되어 있지 못하고 미비할 당시는 말입니다. 집을 어린아이 명의로 샀던 자가 있습니다. 2살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2살 먹은 애가 말이죠. 주택을 샀는데 줄을 서는 거야. 2살 애가. 그래서 청약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출을 은행에 받는데 2살짜리가 대출을 받아서 딱 사요. 아십니까? 그래서 2살짜리가. 근데 2살짜리는 말도 아니야. 난지 2개월짜리가 이야 벌떡 일나더니 줄을 서더니 주택을 사는 거야. 대출을 받고. 그래서 2살짜리 명의로 주택을 샀던 적이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왜 그렇게 사놓는 거야. 사놓으면 어떻게 됐는데 물건이 딸리니까 사놓고 나중에 시장에 나올 때는 시장에 나온 상태에서는 분양받는 주택만 분양가 규제가 되는 거지 시장에 나온 중고주택, 기존 주택은 가격이 높은 수준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차익이 발생해.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투기가 나타나.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 정책은 이렇게 수요가 늘면서 투기가 나타나는데 이 수요가 주로 투기 수요예요. 이해 가십니까? 요즘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청약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배제시키거나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지게끔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또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한 채, 두 채, 세 채 사놓는 거야. 투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죠. 물량이 가격을 떨어뜨렸으니까 공급 물량은 줄어들죠. 그러니 여기서 이만큼의 사람들은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주택만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되니 이 주택을 이 가격에 배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선착순이나 배급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일반 물건이면 먼저 온 사람들한테 팔면 끝이지만 부동산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약제도라는 걸 도입한 거예요. 청약제도를 도입해서 1순위자 중에서 당첨된 사람들한테만 주택이 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수요량은 늘고 공급은 줄고 아파트의 품질은 저하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파트를 짓자마자 또 아파트 모래 품질들이 안 좋았어요. 바닥 모래 같은 걸 사용했기 때문에 막 마르면서 백화현상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말랐는데 막 갈라져 또 벌써.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됐다고 좋아하고 아파트 벽 갔다고 또 좋아하고 뭐 왜냐면 벽 금 가면 곧 재건축할 거니까. 옛날에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질, 부실, 건물 짓자마자 아파트 짓자마자 막 부실 하자보수 나오고 막 계속 그랬어요. 옛날에는 품질 저하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렸더니 수요가 늘고 공급은 줄고 품질은 저하되더라. 아셨죠? 왜 그래요? 그러면 방금 아파트 가격 낮은 가격에 분양받는 사람들이 이만큼이고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으면 이런 정책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분양가 규제가 됐든 아니면 임대료 규제가 됐든 결국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데 그 정책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수요나 공급이 이런다면 이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이라면 초과 수요 크기가 요렇게 돼서 초과 수요 크기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그러면 초과 수요 크기가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 작아졌다는 뜻이에요. 주택을 못 가지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에요. 비탄력적이면. 여러분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약을 처방받았어요. 근데 그 양약을 처방받았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양약이 만약에 뭐 고지혈증을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 합시다. 그런데 그게 약 성분이 좀 세. 그랬더니 위가 상했어. 위가 상해서 위염 같은 게 나타났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부작용이잖아. 그런데 그 대신 암 관련된 것들이 나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위치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양약 같은 경우 보면 항상 부작용이 따라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위염이 있어. 그 약을 먹었어. 그랬더니 위염이 낫고 암 걸렸어. 그 약 때문에. 그러면 그건 약 효과 없는 거지.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정책들은 바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댐공사, 댐건설과 똑같아요. 댐을 건설하잖아요. 그럼 댐을 건설하면 수몰지구가 생겨요. 또한 동시에 물을 얻어요. 그럼 물을 얻어서 우리가 혜택을 얻는 것이 있지만 동시에 수몰지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얻어서 혜택을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린다. 한강에 댐을 건설했더니 그랬더니 그 지역의 일부가 수몰지구가 발생하더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얻는 혜택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수몰지구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면 그 정책은 할 만하죠. 그러나 거꾸로 피해가 훨씬 더 크다면 정책은 하지 말아야죠. 이 정책도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인데 부작용이 이렇게 적어. 그 대신 강력하게 가격을 떨어뜨려서 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 정책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서 경제론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급 곡선이 요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면서 가파를 때 단기라고 그랬어요, 장기라고 그랬어요? 단기. 완만해지면 장기. 장기로 갈수록 완만해지고 단기일수록 가파르다고 그랬거든요.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단기에 가파릅니다. 요거는 우리 정규 이론 강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럼 단기는 이렇게 가파르게 되기 때문에 초과 수요 크기가 작아. 그래서 정책 효과가 커요. 근데 장기로 가면 이렇게 탄력적이 돼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론 강좌에 들어가면 1월 달에 들어가면 수요 공급이 왜 장기로 가면 더 탄력적인가 또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셔도 넘어가세요. 장기로 가면 초과 수요 크기가 커져서 부작용이 커져. 그러면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단기의 효과가 큰 정책이에요? 장기의 효과가 큰 정책이에요? 단기의 효과가 큰 정책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단기에는 효과가 강력해요. 그런데 반드시 정부는 후속 조치를 해야 돼. 장기 후속 조치를 해서 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작용이 계속 커지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최고가격제에 해당된다. 원래는 소비자 보호, 그러니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다. 그런데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시장균형 임대료 아래쪽에다 통제했더니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이며 알고 보니까 임대주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부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인 단기에 이 정책을 하면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강력하다. 그러나 장기로 가면 초과 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부작용이 커지게 될 것이다. 임차인들은 이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임차인의 이동은 결국 감소하게 된다. 임대인은 임대료 수입이 줄게 되고 따라서 임대주택의 투자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또 기존 임대주택도 다른 용도로 용도를 전환하려고 한다. 마지못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은 저하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입이 줄어들게 되며 시장에서는 불법 거래가 성행할 수 있고 이중 가격이 나타날 수 있다. 감 잡으셨죠? 그까지만 감 잡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정책은 달라요. 분양가 규제는 집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고 임대료 규제는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임대주택 정책과 분양주택 정책으로 갈리지만 경제 이론상 둘 다 최고가격제에 해당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딱 그만큼. 이걸 기초로 이제 계속해서 살려갈 거예요. 앞으로 이론 강좌에서. 그래서 또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죠. 88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임대료 보조 정책 우리 쉬셨다가 거기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쉬죠.